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 프랑스의 한 열차 공장, 그 안에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그곳까지 찾아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프랑스 기술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반가움도 존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르쳐줘도 저 사람들은 이해 못할 텐데. 말로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도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물으면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도면 앞에서는 슬쩍 자리를 피하고요. 너희가 이걸 안다고 뭘 만들 수 있겠어? 이런 무시가 공기처럼 깔려있던 겁니다. 한국 기술진은 그 냉대를 온몸으로 견디면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을 비웃었던 그 프랑스가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스스로 만든 나라가 됐고 시속 421km라는 프랑스조차 넘어선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제는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파는 나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도대체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르쳐줘도 못 만든다던 그 말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뒤집힌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고속철도, 우리가 흔히 KTX라고 부르는 이 열차에 숨어있는 무시와 오기와 역전의 진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기차를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아주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경부축이라고 부르는 이 구간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사람도 넘치고 화물도 넘치는데 기존의 철도와 고속도로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특히 이 좁은 국토에 인구와 산업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축에 몰려있다 보니 이 길이 막히면 나라 경제 전체가 숨이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 고속철도를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고속철도를 만들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기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열차를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그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사오는 수밖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당시 지구상에서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고속열차 기술을 자기 힘으로 가지고 있던 나라는 전 세계에 딱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사실상 고속철도라는 최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부러워하며 쳐다보는 처지였죠. 일본은 그 유명한 싱칸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4년,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세계 최초로 고속철도를 개통한 이 분야의 원조격인 나라였죠. 프랑스는 테제베라고 부르는 열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체에라는 고속열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 세 나라 중 한 곳을 골라서 기술을 사오고 배워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국제 입찰을 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속철도를 도입할 테니 너희 세 나라 중에 조건 좋은 곳으로 계약하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정부가 내건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열차만 싸게 사오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핵심 조건이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뭐냐?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물고기를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당장은 너희 열차를 사겠지만 그 만드는 방법과 기술 노하우까지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열차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우리 정부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수입이 아니라 자립이었던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뒤에 벌어지는 모든 반전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세 나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아닌 반전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탈락한 나라가 놀랍게도 이 분야의 원조이자 가장 앞서 있다고 여겨졌던 일본이었습니다. 왜 일본이 제일 먼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기술 이전에 극도로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열차는 팔겠지만 만드는 기술은 절대 못 준다는 입장이었어요. 라이센스 생산, 그러니까 한국 공장에서 일본 기술로 열차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전부 불허했습니다. 모든 차량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완성품으로만 넘기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나중에 열차를 정비할 때조차도 큰 정비가 필요하면 그 무거운 열차를 배에 실어서 다시 일본까지 보내라는 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돈 내고 타기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 중에 열차 가격이 가장 비쌌고요.
성능 면에서도 당시 일본 신칸센 300개는 실제로는 시속 27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시스템 결함도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제일 비싸게 받으면서 기술은 하나도 안 주고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차관 조건도 없었으니 한국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죠. 재미있는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내심 당연히 자기들이 선정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조 국가이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제일 먼저 탈락하자 일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 때문에 신칸센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그냥 조건이 나빴던 겁니다. 비싸고 안 주고 성능도 그저 그랬으니까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수하게 열차의 성능, 그러니까 기술 스펙만 놓고 보면 사실 독일의 이체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만 따지면 독일이 제일 앞섰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독일이 이겨야 맞겠죠? 그런데 최종 승자는 프랑스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실제 영업 속도에서 프랑스가 앞섰습니다. 프랑스 태제베는 이미 시속 300km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었어요. 반면 독일 이체에는 영업 최고 속도가 시속 280km 수준이었습니다. 실전 기록에서 프랑스가 더 빨랐던 거죠. 게다가 프랑스의 태제베 기술은 이미 스페인에도 수출돼서 그곳에서 아베라는 이름으로 안정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기술은 다른 나라에 팔아도 잘 굴러간다는 검증된 실적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 잡는 법, 그 기술 이전에 있어서 프랑스가 독일보다 훨씬 더 통이 컸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시제차 한 편성과 초기 양산차 11편성만 프랑스에서 만들고 나머지 열차는 전부 한국 공장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손으로 직접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조건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철길의 바닥이나 선로를 바꾸는 장치, 지상 설비, 그리고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한국이 스스로 고르고 개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자기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그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그러니까 기술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붙였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도 라이센스 생산을 허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열차를 독일에서 완성품으로 그대로 들여오고 일부만 부품으로 수입해서 조립만 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선로나 지상 설비 같은 것도 한국이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게 했고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는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을 주는 척했지만 실속을 따져보면 독일 쪽이 훨씬 인색했던 거죠. 여기에 프랑스는 20년짜리 저리 차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돈까지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철도망 구조가 마침 한국과 비슷했어요. 파리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였는데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철도망과 닮은 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프랑스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이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1993년 마침내 프랑스의 태제베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작사는 잭 알스톰, 흔히 알스톰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회사였고요. 그리고 1994년 6월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3년에 걸친 긴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이 계약을 두고 재미있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프랑스가 병인 양요 때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간 외교장각 도서를 돌려주는 문제와 맞물려서 문화재를 돌려주는 대가로 태제베를 골라준 거 아니냐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협상 결과 프랑스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 환경에 가장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따진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같죠? 한국은 원하던 기술 이전 조건을 얻어냈고 프랑스는 큰 계약을 따냈고 서로 윈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하자 한국은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선 계약한 열차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태제베 모델은 레조라는 기종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는 이미 단종된, 그러니까 한물간 구형 모델이었던 겁니다. 최신형을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은 더 이상 안 쓰는 모델을 넘긴 셈이죠. 이것만으로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기술을 배우러 프랑스로 건너간 우리 기술진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앞서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죠.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교관 요원,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올 정예 기술자들을 프랑스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맞이한 프랑스 측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은 처음부터 한국 기술진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이걸 가르쳐줘도 너희가 이해나 하겠어? 이런 식이었어요. 기술을 제대로 알려주는데 소극적이었고 태도 자체도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성의 없이 답하고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슬쩍 감추고요. 배우러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고 서러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서 돈까지 내면서 배우러 갔는데 정작 현지에서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술진이 어떻게 했느냐. 이 대목이 정말 대한민국 사람답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한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에게 살갑게 다가가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트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새로 익힌 기술 노하우에 대한 각종 권리와 자료들을 하나둘씩 우리 것으로 챙겨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파고들었던지 나중에는 프랑스 알스톰 회사 내부에서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 계약을 너무 쉽게 해준 것 같다. 처음엔 쟤들이 뭘 알겠어 하고 우습게 봤는데 막상 한국 기술진이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영리하게 기술을 흡수해가자 프랑스가 뒤늦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는 기술 이전에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문을 걸어 잠근 셈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국이 챙긴 그 작은 불씨들이 훗날 거대한 산불처럼 번져나갈 씨앗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프랑스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했을까요? 왜 한국을 그토록 우습게 봤을까요? 사실 여기엔 프랑스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는 한국이 절대로 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마지막 벽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결코 순순히 넘겨주지 않았던 고속열차의 진짜 심장. 그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속열차라는 건 겉으로 보기엔 그냥 길고 매끈한 빠른 기차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수십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기술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부품 중에서도 정말 핵심 중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열차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힘, 그 힘을 만들어내고 제어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심장과 두뇌를 프랑스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프랑스가 기술 이전에 아주 통이 컸다고 말씀드렸죠. 라이센스 생산도 허락하고 지상설비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심지어 나중에 독자 개발을 해도 사용료를 안 받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파격적인 조건 속에 딱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 기술이었어요. 겉껍데기는 통째로 내줄 것처럼 굴었지만 정작 열차를 열차답게 만드는 알맹이는 쏙 빼놓은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동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체 만드는 법, 문짝 따는 법, 유리 끼우는 법, 의자 넣는 법까지 다 알려줘요. 그런데 딱 하나, 엔진 만드는 법만 안 가르쳐줍니다. 엔진은 그냥 완제품으로 사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도 진짜 자기 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엔진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 차는 고철덩어리가 되니까요. 프랑스가 한국에 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의 속셈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겉모양은 따라 만들어도 이 심장만큼은 절대 못 만들 거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한테서 이 핵심 부품을 사가야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두고두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한국을 영원히 자기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아주 영리하고도 얄미운 전략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 심장은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 크게 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무시당하고 알맹이는 빼앗기고 심지어 단종된 구형 모델을 받은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좌절하고 포기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심장을 안 준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이 오기, 이 배짱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대반전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프랑스와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꼭 기억해두라고 했던 그 말, 기억나시나요? 처음부터 목표는 수입이 아니라 자립이었다는 거요. 정부는 태제배를 들여오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 우리 손으로 완전히 우리 열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996년, 정부는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의 국책과제를 출범시킵니다. 이게 나중에 G7 프로젝트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G7이라는 건 선진 7개국을 뜻하는 그 G7에서 따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들 반열에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름에 담은 겁니다. 프랑스한테 무시당한 그 서름을 나라 전체가 기술 개발로 갚아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흔히 철기연이라고 부르는 국가연구기관이 중심에 섰고요. 여기에 열차를 실제로 만드는 현대로템, 그리고 여러 대학과 연구소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하나로 뭉친 그야말로 국가대표팀이 꾸려진 거예요. 목표는 단 하나, 프랑스가 안 준 그 심장까지 우리 손으로 전부 만들어내는 것, 완전한 자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따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데 하물며 핵심 기술은 아예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으니까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만들면 부서지고, 고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고,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하고, 그렇게 우리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이 악물고 매달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고속열차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시제품이라는 건 아직 손님을 태우는 정식 열차는 아니고 기술을 시험해보기 위한 연구용 열차를 말해요. 이 열차의 이름이 바로 HSR 350X였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여기서 35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목표 속도가 시속 350km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HSR 350X가 왜 그렇게 의미가 컸을까요? 바로 프랑스가 안 준 그 심장, 핵심 부품을 상당 부분 우리 기술로 만들어 넣은 열차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절대 못 만든다던 그 부품을 우리가 결국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 열차는 실제로 시속 350km를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프랑스가 무시했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속열차 기술을 스스로 손에 넣은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프랑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심장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든다던 그 확신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HSR 350X는 어디까지나 시험용 열차였습니다.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전국을 달리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진짜 상업용 열차를 만들어야 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 KTX 산천입니다. KTX 산천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철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열차야말로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실제 영업운행에 투입한 첫 고속열차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프랑스에서 통째로 사온 열차, 그러니까 KTX 일과는 격이 다른 우리가 만든 우리 열차였던 거죠. 산천이라는 이름도 우리말입니다. 우리 산과 강을 누비는 열차라는 뜻을 담았어요. 이름부터가 자립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프랑스에서 기술 하나 배우겠다고 눈칫밥 먹던 나라가 불과 10수년 만에 자기 손으로 고속열차를 만들어 전국에 굴리게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반전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기술 이야기를 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고속열차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력 집중식이고 다른 하나는 동력 분산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력 집중식이라는 건 힘을 내는 엔진을 맨 앞과 맨 뒤, 그러니까 양쪽 끝에만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림책에서 보던 기차를 떠올려 보세요. 맨 앞에 힘센 기관차가 있고 그 뒤로 손님을 태운 객차들이 줄줄이 매달려서 끌려가는 모습이요. 이게 바로 동력 집중식입니다. 프랑스의 태제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들여온 KTX1이 바로 이 방식이었어요. 힘센 앞 기관차가 나머지 객차들을 다 끌고 가는 구조죠. 이 방식은 단점이 있습니다. 앞뒤 기관차 칸에는 손님을 못 태우니까 공간이 아깝고요. 또 무거운 기관차가 앞에서 끌다 보니 출발할 때 힘차게 튀어나가거나 멈출 때 빠르게 서는 게 상대적으로 둔합니다. 무거운 짐수레를 한 사람이 앞에서 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동력 분산식은 완전히 발상이 다릅니다. 엔진을 앞뒤에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열차의 여러 칸에 골고루 나눠서 다는 방식이에요. 모든 칸이 각자 자기 힘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짐수레를 한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바퀴를 함께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힘차게 출발하고 훨씬 빠르게 멈추고 손님 태울 공간도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집니다. 오르막길도 잘 오르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고속철도 기술은 대부분 이 동력 분산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진보한 방식인 거예요. 일본의 신칸센이 사실 이 동력 분산식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배운 건 프랑스의 동력 집중식이었잖아요. 그러니 한국이 동력 분산식으로 넘어가려면 이건 그냥 배운 걸 응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술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한테 배운 것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동력 분산식마저 우리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TX 이음이라는 열차입니다. 2021년부터 달리기 시작한 이 KTX 이음은 대한민국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였습니다. 프랑스식 방식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신 트렌드인 동력분산식까지 자기 기술로 완성해낸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게 보이시죠? 처음엔 프랑스가 안 준 심장 하나 만들겠다고 발버둥 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프랑스가 쓰던 방식을 넘어서 더 진보한 방식의 열차까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익힌 게 아니라 선생님도 안 하던 새로운 걸 해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한국은 그저 프랑스를 따라잡은 걸까요? 딱 프랑스만큼만, 남들 하는 만큼만 따라간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짜릿하진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따라잡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승이었던 프랑스를 정면으로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상징적이고 통쾌한 방식으로 말이죠.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30년 전 우리를 비웃던 프랑스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국이 프랑스가 안 준 심장을 스스로 만들고 더 나아가 동력분산식이라는 더 진보한 방식까지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따라잡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예 스승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야심이 담긴 열차가 바로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해무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HEMU 430X인데요. 여기서 뒤에 붙은 430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목표 속도가 무려 시속 430km였다는 뜻이거든요. 앞서 나온 시험열차 HSR 350X의 목표가 350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 최정상급 속도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열차엔 해무라는 우리말 별명도 붙었어요. 바다 위에 낀 안개처럼 소리 없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2013년 이 해무열차가 사고를 하나 칩니다. 좋은 의미의 사고요. 경부 고속철도 시험 구간에서 달리기 시험을 하는데 새벽 시간에 속도를 점점 끌어올린 끝에 이 열차가 시속 421.4km를 찍어버립니다. 시속 421.4km. 이게 얼마나 빠른 걸까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속도는 1초에 약 117m를 날아가는 빠르기입니다. 축구장 긴 쪽 길이가 대략 100m가 조금 넘으니까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축구장을 하나 지나가 버리는 셈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타는 KTX가 시속 300km로 1초에 약 83m를 갑니다. 그러니까 해무는 그보다 1초에 34m나 더 빠른 어마어마한 속도였던 겁니다. 이 기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는 시속 42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3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프랑스가 뭐라고 했었죠? 가르쳐줘도 못 만든다. 저 심장은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든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심장을 스스로 만든 것도 모자라 시속 421km라는 프랑스의 상업 운행 속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까지 세운 겁니다. 무시당하던 제자가 이제 스승보다 빠른 열차를 만들어낸 순간 이보다 더 통쾌한 역전이 있을까요? 30년 전 프랑스 공장에서 눈칫밥 먹으며 도면 하나 훔쳐보듯 배우던 그 서러움이 이 421.4km라는 숫자 하나로 완전히 씻겨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나라가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해무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엔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상업용 열차들을 줄줄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2024년부터 달리기 시작한 KTX 청룡입니다. 이 열차는 운행 최고 속도가 시속 320km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고속열차예요. 물론 이것도 동력분산식이고요. 앞서 나온 KTX 이음이나 해무의 기술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열차입니다. 지금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힘차게 달리고 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EMU 370이라는 차세대 열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상업 운행 목표 속도가 무려 시속 370km예요. 이게 완성되면 상업 운행 속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열차가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31년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 열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예정입니다. 이 열차는 기존 청룡보다 엔진 출력을 거의 절반 가까이 끌어올렸고 공기 저항도 줄이고 소음까지 확 낮춘 그야말로 대한민국 철도 기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정점을 찍을 진짜 마지막 반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은 고속열차를 사오는 나라였습니다. 남의 나라에 고개를 숙이고 돈을 내고 무시까지 당해가며 기술을 배워오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대한민국은 마침내 고속열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현대로템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와 고속철도 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큰 일이냐면요.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한 지 정확히 30년 만에 사오던 나라에서 파는 나라로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열차가 이제 지구 반대편 나라의 철길을 달리게 된 거예요. 30년 전 지구 반바퀴를 나라가 눈칫밥을 먹던 그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 한 문장에 대한민국 고속철도 30년의 모든 눈물과 오기와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속열차 기술을 가르쳐줬던, 아니 정확히는 가르쳐줘도 못 만든다며 비웃었던 그 프랑스가 말이죠. 훗날 프랑스의 철도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직접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놀랍게도 KTX가 이뤄낸 기술 혁신 사례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철도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면서 말이죠. 한자 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그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됐다는 말이죠. 30년 전 프랑스 공장에서 너희가 이걸 이해나 하겠어? 라며 무시당하던 제자가 이제는 그 스승이 배우러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청출어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반전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저는 그게 바로 프랑스의 그 방심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쟤들은 어차피 이해 못해. 가르쳐줘도 못 만든다. 프랑스는 한국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엔 안 줬을 파격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통 크게 내줬습니다. 어차피 알맹이는 못 만들 테니까 하는 방심에서요. 그런데 바로 그 방심이 한국에게는 자립의 씨앗이 됐습니다. 무시가 오히려 기회가 됐고 굴욕이 오히려 오기의 연료가 됐던 겁니다. 만약 프랑스가 한국을 얕보지 않고 처음부터 경계하며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오늘의 KTX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프랑스의 가장 큰 실수는 기술을 좀 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그 끈질긴 근성을 너무나 우습게 봤다는 것. 그게 진짜 실수였던 거죠.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늘 그래왔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업도 처음엔 다 남한테 배우고 무시당하면서 시작했어요. 너희가 뭘 하겠어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그 무시를 받을 때마다 이 나라는 주저앉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KTX의 이야기는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올라타는 그 KTX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30년 전 프랑스 공장에서 서러움을 삼키던 우리 기술자들의 오기, 밤을 새워가며 없던 심장을 만들어낸 연구원들의 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끝내 증명해낸 한나라의 자존심 말이죠. 다음에 KTX를 타실 일이 있다면 그 매끈한 열차를 한 번쯤 다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뜨겁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달리고 있으니까요. 가르쳐줘도 못 만든다던 그 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게 뒤집힌 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뒤집은 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